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대선이 5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정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도덕성 의혹과 네거티브 공방만 치중하던 정치권이 이제라도 정책으로 승부수를 던지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그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선거 운동이 어려워지면서 여야 대선 주자들은 온라인을 통한 공약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트로 여겨지는 2030 젊은 층을 겨냥해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쇼츠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재미를 위한 형식에 치중하다 보니 공약의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 맞춤형 공약에 중점을 두다 보니 공약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실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탈모약 건보 적용은 재정 건전성 우려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는 편가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야가 저마다 유권자 감성을 파고드는 생활 밀착형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일 겁니다. 국민들이 내 삶을 바꾸는 정치에 대해 기대감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후보의 색깔을 보여주는 핵심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정치권이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드는데요. 여야의 공약 경쟁 계속 이렇게 흘러가도 되는 걸까요? 자세한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대기업 총수의 주치의자 대형 병원의 원장이었던 한 의사가 지역 보건소에서 퇴임을 맞았습니다. 이례적인 행보를 보여온 이 의사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준 인물이기도 한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지금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걸까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화제 인물이죠. 이종철 전 보건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야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움직임을 토론해보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싸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 소식도 좀 챙겨보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하는데 재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뭐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분위기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네. 평론가답게. 네. 그래서 혐의는 다 아실 겁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혐의는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화천대유 일당들이 공모를 해서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화천대유 측에 몰아주고 여기에 더해서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도 줬다. 그리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다.
그래서 배임이다. 이 혐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의 경우에는 이제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 5천만 원 정도의 뇌물을 수수를 했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 중에 700억 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을 했다. 이 뇌물 혐의를 같이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김만배 씨, 남욱, 정민용 변호사 등은 모두 이제 혐의를 부인을 했는데요. 이 정영학 회계사, 이 검찰 수사에 도움을 준 이 정영학 회계사만 공소 사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 인정하고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라면서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네. 화천대 대주주인 김만배 씨 측이 주장한 내용이 좀 관심을 모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김만배 씨 측은 당시에 대장동 사업 공모는 이재명 이 당시 시장이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네. 검찰이 이제 공모지침서에서 지목한 이른바 7개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화천대유 측이 이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처음부터 짜고 자기들에게 이익을 많이 가져가게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네. 이 일부러 이제 만든 조항이고 이게 이제 결국 배임 혐의와 이어지는 조항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근데 그것은 당시 민간합동 정책 방향에 따라서 성남시의 지시와 방침을 반영한 그런 조항에 불과하다라는 게 김만배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는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이 시장의 어떤 지시에 의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제 표현을 쓰면서 네. 즉 그러한 이제 성남시의 확정적인 이익을 먼저 가져가는 방식의 기본 방향을 공사도 정했기 때문에 네. 민간 사업자가 이익을 거둔 거는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이다.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입장도 나왔습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에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네.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입장문을 따로 냈는데요.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니라 지자체가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소조항이 아니고 이익 환수 조항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김만배 씨 주장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내용인 거죠. 네, 내용은 같은데 그걸 규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검찰 주장을 반박하는 방식인 건데, 근데 이 김만배 씨의 전략이라는 게 이제 내가 배임이면은 이재명 시장도 배임 아니냐라는 거에 지금 가깝거든요. 법정 전략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도 비슷한 논리였는데 이 김만배 씨 주장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이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네. 그 방침은 이재명 시장이 사적으로 지시한 게 아니고 성남시의 공식 방침이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시라는 것은 틀린 표현이고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건 거죠. 그러니까 성남시 안정적인 이익을 보장하고 나머지 투자는 성남시에서 하지 않으니 당신들이 투자해서 이익금을 가져가든가 하라. 뭐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냐 아니면 성남시의 방침이냐 여기에 따라서 서로 간에 지금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김만배 씨가 이제 법정 전략을 이렇게 그렇게 쓰고 있는 거고요. 배임 혐의를 나에게 걸 거면 이재명 그렇죠. 지금 후보한테도 걸어라.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군요. 내가 무죄면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시장이 무죄면 나도 무죄고 내가 유죄면 이재명 후보도 유죄다. 이제 이 논리인 건데 네네.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선을 긋고 싶은 그런 모양새인 겁니다. 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이 김만배 씨 측으로부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는 자백이다라면서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이런 입장을 냈고요. 정의당의 경우에는 좀 다른 부분에서 검찰이 이제 정진상 이 부실장의 소환 조사를 미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즉각 소환 조사에 임해야 되고 이재명 후보도 이걸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재판과는 별개로 검찰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수사 안 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일단 검찰은 이 정진상 부실장에 대한 소환 일자는 계속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난 주말에 소환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소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진상 부실장은 아시다시피 2015년에 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의혹을 받고 있어서 이것과 관련돼서 직권남용, 강요협의로 고발된 상황이고요. 네.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기 전에 여러 차례 통화한 당사자로도 지목이 돼 있어서 네. 이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근데 앞서 말씀드린 황무성 전 사장의 사퇴 압박 의혹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가능하냐 이런 의문이 좀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검찰은 이 대장동 로비 의혹과 관련된 사건을 또 연달아 경찰에 넘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게 어떻게 마무리되느냐도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협박해서 120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이 사업가 정재창 씨 관련 사건을 이제 지난달 말에 경찰에 넘긴 데 이어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 사건도 최근 경찰로 이송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모로 관심이 끌고 있죠. 실질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지금 안 되는 거. 그것도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가 대장동 특검 논의를 했지만 뭐 오늘도 역시 공방만 계속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이 발의한 이 대장동 특검법 상정을 여당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법사위 개최에 앞서서 회의장 앞에서 긴급 의총을 열고 대장동 특혜 비리 특검 수용하라 이렇게 적혀있는 피켓을 들고 이 특검 수용 구호를 외쳤고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또 법사위 회의에 들어가서는 이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문제를 두고도 여야 간 힘겨루가 계속됐기 때문에 좀 내실 있는 그런 논의들이 이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내일 원내수석 부대표 회동을 통해서 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 그리고 이 특검 도입 등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좀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야 대선 후보 행보도 좀 알아보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정책 행보를 이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이재명 후보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가 이재명 후보의 교육 분야 8대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수능 시험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라고 했고요. 이 수능 문제 출제와 검토 과정에 교사 참여폭을 확대하고 대학생도 수능 문항 검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대입 공정성위원회를 설치해서 대학 수시 전형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놨고요. 네. 또 돌봄 국가 책임의 일환으로 초등학생들을 모두 오후 3시에 학교하도록 하는 동시 학교제를 도입을 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시간을 7시까지 연장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뭐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든지 학급당 학생 수를 초등학교의 경우에 20명으로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든지 이런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 이런 공약도 들어 있어서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교육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해결을 이걸로 해보겠다. 이런 공약을 냈고요. 네. 이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략 10조 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민법을 개정해서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지금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 승인 제도를 두고는 있는데 법정 대리인이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이게 가능하도록 해서 이 기회를 놓쳤다고 하면은 미성년 자녀가 이제 그대로 이제 빚을 승계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법정 대리인이 한정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 일정 기간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이제 민법을 개정하겠다라는 내용의 공약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작은 정부론을 띄웠어요. 오늘 이제 세월 아침 대화라는 이름의 강연이 인천에서 열렸는데요. 민간 부문이 정부를 우월하게 앞선 지가 한참이 됐기 때문에 국가와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딱 그 일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민간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면서 반칙을 강하게 제재하는 이런 정도의 역할만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또 했는데 중앙정부와 모든 공공기관을 하나의 플랫폼에 이제 넣어가지고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작업을 통해서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면서 입시에서 코딩의 국영수 이상의 배점을 둬야만 디지털 인재를 기업과 시장에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 디지털과 관련된 뒷부분은 사실 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인데 네. 앞서 얘기하는 작은 정부론의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해야 된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그런 대목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한 줄 공약이 논란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여가부 폐지 이런 것도 있는데 네네. 지금 이제 논란이 또 되는 게 병사 봉급을 월 200만 원으로 보장을 하겠다라고 쓴 거에 대해서는 네. 여러모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는 자신이 만든 이 온라인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서 이 공약을 평가해달라는 네티즌의 질문들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헛소리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부사관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되는데 그러면 부사관과 장교 월급은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네. 예전에 국민의힘이 이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기 때문에 답변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 측은 이미 자신들이 제기한 국방 분야 5대 공약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면서 환영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을 만났네요. 그렇습니다. 오후 5시께 광화문 사무실을 찾아가서 20분 정도 대화를 했다는데요. 일단 윤석열 후보는 이 만남이 있기 전에 김종인 전 위원장에 재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 그럴 일은 없다라고 이 기자들에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면담 후에 통상적으로 상황을 공유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뭐 선거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대화를 나눴는데 장외에서 공조를 할 것을 제안했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뭐 별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위치에 내가 있지 않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의 상황과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도 선대위에 관련돼서는 일체 말한 적이 없다, 관심이 없다라면서 내가 책임을 내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일이 없고 정권 교체는 윤석열 후보가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재합류의 문제가 아니라 비판적인 목소리라도 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니까 이런 추정도 하게 되네요. 최근에 그렇죠. 계속 쓴소리를 내놔가지고. 그렇죠. 인터뷰를 워낙 네. 하면서 쓴소리 많이 하긴 것도 있는데 또 김종인 위원장하고 같이 선대본부에 결합했던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 사람들의 진로 이런 것도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좀 추정이 됩니다. 그러네요.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때는 대형 병원의 원장으로 또 대기업 총수의 주치의로 누가 봐도 화려한 이력을 가진 의사가 지방의 한 보건소에서 의료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현장을 지키다 지난주 퇴임한 이종철 전 창원시 보건소장 얘기인데요. 오늘은 이종철 전 보건소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종철입니다. 네, 이 지난주 창원 보건소장 임기를 마치고 은퇴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50년 동안 걸어온 의료인의 길을 마무리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뭐 정말 감사하죠. 사실 그렇게 보면요, 제 힘대로 혹은 제 뜻대로 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할 자리입니다. 저희 방금 말씀하신 게 창원보건소장의 경우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 끝마치지 못했지만은 참 보람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입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삼성 서울병원장, 삼성 의료원장도 지내셨고 또 이건희 회장의 주치의로도 이름을 알리시지 않았습니까? 퇴직 후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창원시 보건소로 내려가시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이 소장님 지금 전화 상태가 좀 안 좋아서요. 수화기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럴게요. 네네. 조금 나은지 모르겠네요. 예, 소리가 조금 좀 적게 들려가지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 누구나 몇 가지 이루고 싶은 내지는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흔히들 우리가 그걸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은퇴 후에 제 고향에 돌아와서 어떤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창원이 제 고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저에겐 참 뜻깊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주변 분들 말리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하신 분이 뭐 보건소로 내려가십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던가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으니까요. 이거 오래전부터 생각해 오셨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럼 보건소장으로 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뭔가요? 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건소가 네. 건강정진이나 예방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의료를 좀 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 보건소에 있는 방문 간호사들이 이제 지역사회에 많이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의료 취약지죠. 내지는 뭐 이런 돌봄을 필요하는 사람들한테 다니는 게 제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삼성 서울병원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설이 좋고 뭐 의료기기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그렇잖아요. 굉장히 잘된 의료 시스템 안에서 계시다가 보건소 가면은 사실 그런 거하고 비교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열악하잖아요. 좀 힘들고 답답하신 건 없으셨어요?
답답하다기보다는요. 보건소라는 게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하는 이 시스템 자체는 참 좋습니다. 근데 이 공공의료 시스템이 좋지만 그게 운영 자체가 보건지소에는 그 공중보건의가 와 있고 네. 보건진료소는 간호소만 있고 또 보건소에도 사실 의사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실제 해야 되는 공공의료는 의사가 있어야만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네. 그게 실제 좋은 시스템만 갖고 있을 따름이지 운영이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느낀 점이죠. 네. 그러면 이거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아마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뭐 개선이 꼭 필요한데요. 사실은 의사가 당장 어디서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이 공공이 이제 취급하고 있는 우리 보건소 같은 공공의료하고 민간 의료인들하고 어떻게 협업을 이루면은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인데 네. 사실 우리 보건소에 간호사하고 의료기사들이 나가서 검사를 하는데 실제 개업한 의사들이 참 많이 와서 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업한 의사하고 우리 공공의료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으면은 상당히 많이 풀 수 있는 일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코로나19 상황 말씀하셨으니까 네. 의료인이 지금 거의 지금 그동안에 한 2년 동안의 코로나19 상황 대응하느라고 이젠 더 이상 대응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제 네. 현실은 어떤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이게 코로나라는 이런 병에 대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주 업무가 역학조사인데요. 네. 역학조사라는 것은 우리 의사들한테서도 예방의학 중에서 하이라이트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게 이제 의사가 없으니까 간호사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일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육을 시킨 저도 굉장히 불안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을 교육을 시킬 수 없이 한두 사람한테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죠. 네. 그래서 지금도 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은 책임감과 소명감을 했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지쳐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 공공의료가 해야 할 역할이 막중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맞습니다. 팬데믹 상황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죠. 결국은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라도 사실 우리나라는요. 공공의료에 정부가 쓰는 돈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외국에서는 한 30%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체 적은 돈으로 이걸 하려고 자꾸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도 전문 인력들이죠. 간호사들 아니면 기사들 아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지금이라도 좀 보완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합니다. 지금 예산 부족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민간 의료 현장에 계속 계셨잖아요. 네. 근데 공공의료를 확충하려고 하면 또 민간의료 쪽에서 불편한 반응이 나오거나 이런 일들도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결국은 정부가 쓰고자 하는 재정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끝마치고 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노령화 사회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재정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더 하고 싶고 그걸 하려고 사실 미국을 갔었습니다. 존스홉킨스 보건대학원에. 예. 근데 이제 갔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강의 중에 가장 인상적인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냐 그럼 경제 발전이 굉장히 빠른 나라일수록 소득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고 네. 그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우리 건강 격차가 심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현실로 보면은 상위 20%하고 하위 20% 사이에 건강 수명 격차가 11년이나 납니다.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사회는 지금 굉장히 노령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익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가 어느 정도 그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네. 다른 그 선진국가에서는 유럽은 7, 80%가 공공이고 미국까지 사보험을 하는 나라도 공공이 한 30%는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수준의 일본이나 미국이 하는 수준 정도는 해줘야 네. 그래도 전반적인 혜택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이 코로나도 똑같은 이치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간호사 그 보건소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이걸 그 헤쳐나가야 되니까 소명의직은 굉장히 많아서 열심히 일은 하는데 지쳐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 또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공공의료 분야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하실 텐데요. 코로나19 상황이나 즉 공공의료 체계 만드는데 많은 기여 앞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철 전 창원보건소장이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사인데요.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 단장인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특보 단장 그대로 유지하고 계세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모르시면 어떡해요. 아니 일단 후보는 선대위를 해산을 했는데 네. 글쎄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역할을 이제 기능적으로 이걸 처리할 사람이 필요한 것 같고 예. 너 그냥 그만해 소리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임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그런가요? 구체적인 해고 통지가 없으니까 일단 유임으로 그렇죠, 그냥 그렇죠. 의제를 하고 예. 예. 일단 임명은 했는데 네. 나가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스스로 그냥 자발적 유임입니다. 김종인 위원장만 나간 거예요. 아니 신경민 전 의원 지금 선대위에 계시잖아요. 저는 글쎄 뭐 모르겠어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 이러십니까? 원래 선대위를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국민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 사실은 뭐 기겁을 할지 모르겠지만 네. 일국의 행정부의 수반 자리를 뽑는 선거의 준비기구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국가의 공무원들보다 훨씬 못한 게 이 조직 자체가 아주 짧으면 6개월, 네. 아주 길어봐야 9개월에서 1년 사이에 만들어진 짧은 조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뭐랄까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네. 여기 있는 사람은 급여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부 자원봉사자들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 타이트한 근무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스스로 자조적인 표현이 대선 캠프는 그냥 떴다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떴다방에서 사실은 국가를 움직이는 권력이 창출된다는 게 그렇죠. 예. 인사도 여기서 결정이 되고 정책도 결정이 되는데 이 얘기 가지고 아마 따로 예, 언젠가 특집방송을, 뒷얘기 한번 얘기하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참 지난 한 주 동안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네. 지난주에 김경진 의원 뵀을 때 아주 힘이 쭉 빠진 표정으로 나오셨는데 이준석 대표 사퇴 결의안 직전까지 갔다가 네. 결국은 윤석열 후보하고 극적으로 포옹하고 화해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은 좀 정리가 된 겁니까? 이제 잘 굴러가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잘 굴러가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거의 며칠 전에 심각했었죠. 의원총회 열렸고 거의 오전에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탄핵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놨는데 네.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래도 대표 직접 소명을 한번 들어보고 마지막 결의하자라고 해서 이제 대표를 모셔왔던 거고 네.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이준석 대표가 한 번만 내가 더 집 나가면 세 번째 집 나가면 나 대표 그만두겠다. 이제 자기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계시던 그 방에 간이 침대 놔두고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서 선거를 돕도록 하겠다. 당선에 숙식을 하면서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각오를 다졌고 또 후보가 극적으로 이제 이 내용을 포용을 하면서 우리는 뭐 한 피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 하면서 극적으로 이제 잘 화합이 이루어졌고 그리고는 아마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9호선이나 김포선 이게 속칭 지옥철이라고 말하는 지하철도 후보하고 같이 타보는 것 같고 AI 윤석열도 열심히 세상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요새 이제 특이한 페이스북에 한 줄 공약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성가족부 폐지, 예. 병사 월급 2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글자 10자 이내의 공약들이 그냥 확 쏟아지면서 국민들이 저게 뭐야 하고 지금 계속해서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큰 틀에서 보면 아마 지난주보다는 많이 순항하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더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네. 왜 한 줄 공약 발표하듯이 국민께 좀 친절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부 폐지. 왜 폐지한다는 말은 없고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오히려 불친절한 게 눈길을 확 잡아 끄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눈길 잡아 끌기 위해서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2017년 대선하고 좀 차이점을 보면은요. 5년밖에 안 지났지만 그때는 트위터, 페이스북이 대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건 조금 고물 취급을 좀 받는 것 같고요. 네. 요새는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 틱톡 뭐 이러니까 굉장히 호흡이 빨라졌어요. 그래서 뭐 3초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지금 한 줄 공약, 뭐 헤드라인 공약이죠. 네. 신문에 딱 뭐 제목처럼 헤드라인 공약 이렇게 나오는 것도 보면 야 이게 또 정말 새로운 대선이고 이 시류를 반영하는 거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유튜브 59초짜리 영상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제 이미 구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지나갈 세대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12년, 17년도 좀 많이 달랐는데 이번 22년 대선은 또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적응해야죠. 아 그렇죠. 네.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가는 거를 참 쫓아가기도 좀 버거운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왜 이런 선거 공약을 내걸까? 이걸 제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이른바 뭐 여성가족부 폐지도 그렇고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일종의 이제 이공양 남심 표심에 좀 호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요즘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세대 포이론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세대 포이론은 모르겠고요. 네. 최소한 2030 남성이 핵심 타겟이다.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보면.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가지고 들어가 보면 또 그냥 개별 정책으로 또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병 병사 월급 200만 원 보장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보면. 서로 간에 별 이견이 없어요. 그리고 가령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대학 입학 시험을 친 인원이 한 38만인가 된대요. 그러면 사실은 그중에 남자아이들이 19만 명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년 지나면 병력 자원 모분수가 19만 명이에요. 19만 명을 넘을 수가 없어요, 보면. 거기서 군대 못 가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안 가고 못 가고.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50만 6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군에 이게 거의 모병제적 급여를 주는 모병제적 성격이 도입되지 않으면 사실은 대한민국의 현재 군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올해만 해도 이제 대학 뭐 이게 38만인데 앞으로 20년 지금 올해 태어난 애들은 지금 18만 명인가 그렇거든요. 그럼 20년 지나면 군대 갈 수 있는 애들은 9만 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논쟁 없이 그냥 모병제 성격을 가진 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들인 것 같고 이게 이대남을 겨냥한 정책이든 아니든 그런 와중에 있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비슷한 얘기하는 것 같고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사실은 최근에 이제 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뭐 여러 가지 추문 관련해 가지고도 여가부의 능력이나 역할에 좀 이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또 하나가 그거예요. 가령 제가 이제 58세인데
40세 이상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유리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여성차별의 문제가 있었는데 네. 거꾸로 지금 한 37세에서 35세 미만으로 가면 모든 직역에 있어서 여성들의 월등한 우위예요. 네. 사실은 기자 시험을 보든 공무원 시험을 보든 거의 한 7, 80%가 여성들 합격자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여성 평등의 정책이 37, 8세 이하에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적용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기존의 여가부에게 부여됐던 임무나 역할 방식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현재의 상황 때문에 20대 대학생 남성들은 여러 가지 맺힌 게 많이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함축적인 한 단어로 표현한 게 지금 여가부 폐지 딱 이런 식으로 아마 이게 문제 제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신경전 의원 자유롭게 글쎄요.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 그리고 여성의 문제, 여성의 차별 뭐 이렇고 이 문제가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문제까지 연동이 돼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 결혼의 문제, 또 아동의 문제 뭐 이렇게 해서 이걸 여가부를 만들 때에는 여가부라는 게 시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네. 이게 이제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좀 미흡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집행력이 아무것도 없는 부서만 만드는 그러니까 시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부서만 이름을 근사하게 붙여서 만드는 이게 부작용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모든 문제들 여성의 문제, 가족의 문제, 아동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다 총괄하고 집행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라는 걸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처럼 아무리 시대가 이렇다고 그래도 이게 좀 정부 기구인데 예. 이렇게 뭐 7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하는 건 대권 후보로서는 진지한 자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선거 캠페인의 효율성 어떤 그 선정성 이건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진지하게 국정을 논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좋습니다. 뭐 문제가 있는 건 고쳐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진지하고 아무리 시대가 그래도 호흡을 좀 길게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 원희룡 본부장은 정식 본부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사전에 논의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경원 전 의원도 여성가족부는 아직 존재할 이유가 있다. 뭐 이렇게 또 이견을 좀 표출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두 분께 모두 질문 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시험을 봤는데 여성들이 더 성적이 좋아요. 그게 남녀 차별 때문에 성적이 좋은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20대 남성들과 관련해서 네. 대체로 지금 이제 여학생들 시험 성적이 좋은 거는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젊은 남성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세 가지 원인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군대. 예. 군 3년, 군 뭐 2년, 뭐 2년도 안 되고 그래서 18개월 내지는 뭐 2년 정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우리 젊은 남성들이 인정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어린 시절부터 좀 게임하는 시간이 남성은 평균적으로 어린 남성들 같은 경우는 게임에 조금 더 친화적이고 여성들은 게임에 조금 덜 친화적인 유전성이 좀 있는. 논란성 발언이신 것 같은데요. 좀 논란성이 있어요. 옛날에 유시민 작가가 이 얘기했다가 아마 좀 혼났던 것 같은데. 네. 약간은 유전적인 남녀의 어떤 성에 따른 그런 어떤 이게 기질의 문제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마 유치원 시절부터 주당 학습 시간이 아마 한 최소한 5시간 이상 갈리지 않나 이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음주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놀란성 발언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 문제를 지금 김민정 교수가 얘기했다고. 그럼 남성을 그러면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근데 거꾸로 보면 네. 그런 문제를 또 뭐 어쨌든 다 사람이 선택이잖아요. 네. 선택이고 자기가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거고 자기 삶에 어떻게 보면 자기 행동의 구체적인 한 시간에 자기 결정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경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특성을 좀 그러니까 고려할 그런 필요가 어떤 있다. 유전적 물리적 특성이 분명히 일정 정도 있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했던 군 문제. 네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젊은 남성들 같은 경우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뺏기는 측면도 있고. 한창 젊은 나이에 군에 또 갔다가 오니까. 그래서 앵커께서 저한테 굳이 그냥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남녀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하는 비판도 적지 않고요. 뭐 오늘 신문에 사설 여러 군데 쓴 것도 저도 보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역으로 아니 왜 그런 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 있다고 말하지 않느냐. 비겁하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신경민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남자 여자의 문제는 뭐 이 지금 시대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이거 뭐 고래로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여성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고 출산과 육아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죠. 또 사회문화적으로 우리는 또 여성들한테 과도한 그 가사 노동의 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다 해보면 여성이 결과적으로는 많이 불이익을 당하는 건 맞습니다. 네네. 입사 시험 단계에서는 여성들이 그 공부의 축적량이 많고 성실한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경우는 분명히 여러 직장에서 확인이 되죠. 그런데 또 직장에서의 차별, 가사노동의 부담 뭐 이런 것 때문에 경단녀들이 많이 나오는 건 또 뭐 그건 누구나 다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긴 호흡을 가지고 여성 남성의 문제를 사회 문화적인 차원까지 해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이걸 가지고 그냥 뭐 무슨 폐지 뭐 너 어떻게 뭐 한두 마디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글쎄, 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각 가정마다 베이비시터 한 명씩 붙이고 그다음에 식기세척기도 다 놔주고 그래야지 이거 다 평등한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한편으로는. 돈만 많으면 과학기술을 발전하고 싼 값에 공급할 수 있고 국가 전체의 재부가 많아지면 식기세척기야 뭐 5만 원에 하나씩 공급할 수 있으면 그거야 뭐 다 되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에 대한 공약이 남성에 대한 공약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꼭 분리해가지고 이건 남성 공약, 이건 여성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그걸 또 표로 연결된다고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논란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김성환 앵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 결혼했잖아요. 네. 우리는 결혼했고 우리는 자식이 있고 우리는 사실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을 다 지나왔던 나이들이잖아요 보면. 근데 20대나 30대 초반의 젊은이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맞벌이를 해야 되나? 애는 낳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어떤 문제로서 다가오는 거고요. 저는 요새 이제 방송국에 갈 때마다 언론을 접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 보면 거기도 이제 남녀 간의 성균형 뭐 성차별 뭐 이런 문제들이 항상 논란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해결책은 그거예요. 스웨덴 같은 나라는 어떤 특정의 한 성이 어떤 특정의 직역에서 6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을 국가적으로 이게 법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가령 여성이 60%를 차지한다 그러면 최소한 남성한테 40% 할당이 되는 거예요. 또 거꾸로 남성이 60% 이 직역에서 가령 교사 직역에서 남성이 60%를 차지한다 그러면 여성에게 40%는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시스템으로서의 성적인 분배 이거를 국가적인 체제로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봤던 중에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앞자리 이준석 대표가 있으면 바로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그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성적 순으로 해야 된다고. 이준석 대표는 그 할당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것으로 아니 근데 지금 있는데요.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는 97%가 우리 여선생님들이에요. 그것도 적합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이걸 제가 뭐 토론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신경민 의원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이 주제는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뭐 무슨 부서 폐지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역사적인 문제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건 뭐냐면 지금 20대 30대 초반의 남성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굉장히 이런 시스템 때문에 자신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고 힘들다라고 하는 이런 에너지가 응축돼 있어요. 폭발하기 직전인 거예요, 보면.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대남의 어떻게 보면 표심, 이 사람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공약, 이게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의 화두고, 사실은 그냥 여성가족 폐지 이게 다 글자는 7자인데 그 7자의 글자 속에 어마어마한 어떤 세상의 문제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론의 지적을 제가 빌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경쟁의 심화, 그리고 일자리 부족, 이런 것들이 남녀 간의 성대결을 자꾸 더 치열하게 만들고 어느 한쪽을 좀 불리하게 만드는 구조로 갔다고 느끼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같이 논의해야 되는 건 아니냐, 아마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여성가족부 폐지 이거 하나로 얘기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더 깊이 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싸 국민의힘 선대위 김경진 상임공보특보단장,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공약 얘기 나왔으니까 참 오래간만에 공약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각 당의 상황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것 같은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 좀 화제 모으고 있고요. 생활 밀착형 공약 발굴에 좀 힘을 쏟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성년 자녀 빚 대물림 끊겠다 이러면서 44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한 줄 공약이라고 해서 신쿵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공약을 발표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소확행 공약, 한 줄 공약, 양쪽을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소확행 공약에 대해서는 김경진 특보단장님이 평가해 주시고, 반대로 한 줄 공약에 대해서는 신경민 전 의원님 평가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네. 그 탈모 관련해서 그 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셨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쓰는 돈은 어차피 전 국민이 대부분 지금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건강보험료를 우리가 납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그 돈을 가지고 이게 건강보험에서 지출할 돈을 지금 쓰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탈모 하시는 분이 전 국민도 아니고 이게 질병 치료도 아니고 일종의 이제 미용적 효과인데, 아름다운 미를 위한 주로 효과인데, 네. 다른 사람들이 낸 돈을 가지고 그 4분의 1 정도 맥시멈, 아주 적게 보면 한 20-30만에 불과하다고 하는 추정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대상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전 국민이 가장 많이 잡아봐야 나머지 국민 4분의 1을 위해서 건강보험에서 낸 돈을 그렇게 써도 되느냐.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건 또 하나의 파퓰리즘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 한 줄 공약이나 신쿵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전 의원님. 금방 쭉 우리가 남성 여성 문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하여튼 이건 소확행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하는 걸 일종의 이제 정치의 선정성 비슷한 건데, 선정성 좋지만 선정성만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좀 더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치가 보면은 이 엔터테인먼트 쪽, 연예계 쪽하고 비슷한 속성을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연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부닥쳤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국민의 마음을 사는 거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정치는 인간과 사회와 이 역사에 엄숙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마이크로한 공약들 해야 되지만 조금 더 진지하고 조금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 합법적 이런 거 생각하면서 공약을 내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양쪽의 평가 한 번씩 말씀 듣는 것으로 이 주제는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더 뜨거운 주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정영진 신세계 부회장발 이른바 멸공 논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기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것도 여수 멸치를 들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면서 더 논란이 커지기도 했고요. 동네가, 저도 그 마트에 가는데
윤석열 후보 동네하고 멀거든요. 근데 왜 거기 가서 장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 자주 가는 곳이거든요. 김경진 의원도 아시는 곳일 것 같은데요. 왜 멸공날 왜 이렇게 키운 겁니까? 아니 이제 장보기 행사는 원래 이제 계획이 돼 있던 행사였고요. 네. 뭐 아마 그 동선을 그렇게 잡은 것은 이어지는 동선 때문에 틀림없이 그렇게 잡았겠죠.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그냥 우연해서 시작한 게 이게 민주당 인사들의 장난적 논평으로 인해서 예. 그러니까 이상한 뇌피셜로 인해서 이게 너무 진지해져 버린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정영진 부회장이 이렇게 멸공인지 이런 이제 SNS를 올렸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 이마트 가가지고 계란 그러니까 달걀파, 멸치, 콩 하고 사실은 더 산 게 지금 라면하고 통조림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인스타그램에는 이제 샵하고 하는 거로는 지금 달걀파, 멸치콩인데 네. 멸치콩이 이제 멸콩인데 그게 멸공 아니냐. 네. 달걀파는 이게 달을 파 한글파인데 그냥 한자로 파 깨트린다 이래서 문재인 대통령 깨트린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을 김의겸 의원하고 아마 조국 전 장관이 곁들인 모양이에요. 그걸 보고 나서 갑자기 나경원 의원이 그래 그러면 나도 멸치하고 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후보하고 멸치콩 무지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아마 또 대변인 한 분도 지금 멸치콩 사서 사진 올리고 이러면서 갑자기 그냥 그 민주당 의원님들이 또 조국 장관이 올린 해석을 가지고 그걸 진지하게 계속해서 지금 사진 찍는 인증샷 릴레이가 가가지고 조금 모양이 우습게 됐는데. 근데 심각한 거 아닌데. 심각한 게 아닌데 심각하게 발전을 해버렸어요. 신경민 전 의원님. 맨 처음은 우연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의도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우연이라고 백보 양보해서 인정을 하더라도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은 의도를 분명히 가진 거고요. 그런데 이제 공식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해시태그 붙이면서 하는 것들이 공식은 아니다. 선대위가 한 건 아니다 하면서 이제 이게 보니까 이제 자꾸 일파만파 커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덮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나가긴 지나가겠죠. 그러나 대단히 불쾌한 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건 남습니다. 네, 웃자고 하는데 죽자고 달려든다고 그런 말이 좀 주권이 있긴 한데. 네. 근데 이 멸공론란 커지는 거 국민의힘 지지에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별 상관이 없는 문제 같아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달파를 이게 문재인 대통령 깨트린다고 해석하는 뇌피셜은 정말 놀라운 뇌피셜이고요. 네. 김의겸 의원. 예. 멸공이 이제 중국 공산당을 겨냥했다라고 하는 해설이 지금 정설인데 예. 사실은 이거죠. 이제 최근에 어쨌든 우리가 범중화권으로부터 무역수지 흑자가 어마어마하니까 범중화권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꿀단지인 것은 분명하죠. 근데 최근에 한 10년간 중국이 전 세계의 국제 질서에 여러 가지 위협이 된 것은 전 세계가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적 맥락 속에서 중국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상황. 그건 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굳이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알겠습니다. 신세계 주가가 7% 폭락한 걸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여의도 인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민주당 전 의원,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특보단장인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서울 등 중부지방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 북부, 경북 북부 내륙은 내일 새벽까지, 충청 남부와 전라권은 내일 아침까지 눈이 내리겠고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진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은 제주도 산지, 울릉도, 독도 5에서 20, 많은 곳은 30cm 이상, 강원 내륙과 산지, 충남 서해안, 전라 서해안, 제주도 2에서 5cm,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충청 내륙, 전라 내륙 1에서 3cm, 경북 북부 내륙은 1cm 내외입니다.
일부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추워지겠습니다.